처음 소개받은 지스트 고등관기술연구소의 김준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렇게 여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 끝나고 이게 온라인으로 공개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안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오히려 경품을 더 많이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지스트 내 고등광기술연구소라는 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기술, 이제 빛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제 나노 입자와 관련된 빛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같습니까? 마치 무슨 염료 색깔, 그러니까 색소를 물에 풀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일종의 나노 입자의 색깔입니다. 보통 이제 나노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데 여기 가다 보면 뭐 나노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라는 이름이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데 아마도 이 나노 입자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색깔이라는 것은 빛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나노 입자라는 것의 광특성이 굉장히 어떤 재밌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빛의 색깔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나노 입자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괴테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혹시 여기 연령층을 제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중학생 있습니까? 2명. 고등학생은 없죠? 예, 그럼 초등학생은 몇 명이 될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혹시 그 밑에 나이 어린 친구들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네. 아마 학부모님들이 괴테라는 사람 잘 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여를 많이 했던 대인분인데 이분이 특이하게 이제 색채론이라는 색깔에 대한 책도 이제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보의 80%를 시각에 의존하고 그 대부분은 색채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오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각으로 얻는 정보가 가장 크죠.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몸은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각에서 얻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각으로 얻는 정보 중에서 특히 모양이나 형태 외에도 또 밝고 어두움 외에도 색깔이 주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우리가 색을 볼 수 없다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눈에서 색이 기여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색깔을 인식할까요? 일단 색을 인식하려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겠죠? 눈의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우리 눈의 동공으로 들어오면 수정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렌즈 효과로 인해서 빛을 망막 부분에 이제 초점에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망막에 빛이 모여서 이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여기 돼서 어떤 전기적 신호를 발생해서 뇌로 신호를 빵 보냅니다. 자, 어떤 빛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망막에는 어떤 세포가 있냐? 명암을 감지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강상세포와 그리고 또 색깔을 감지할 수 있는 원뿔 형태의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원뿔 세포가 몇 가지 색깔이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3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 원추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자, 이 원추 세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3개가 있고 그 3개가 각각 서로 다른 색깔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색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말주노초 파남부 색이 있는데 어떤 특정 이 파란색에 반응하는 원추세포는 이 색깔이 들어왔을 때 가장 센 전기 신호를 내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전기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쪽이 되면 거의 신호가 안 나오겠죠. 반면에 이제 이쪽에 있는 원주세포는 요 색깔에서 가장 신호가 센시티브하고, 그렇게 돼서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그래프가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겹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노란색에서 초록색에 가까운 연두색의 어떤 색깔의 빛이 들어왔다고 치면, 이 빛은 요 원추세포와 요 원추세포는 둘 다 그 전기 신호를 발생하게 만들지만 여기서는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이 세 개에서 온 신호를 조합을 봐서 이번에 여기선 제로 1, 1, 2 들어왔네? 이러면 이건 무슨 색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색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적절하게 겹치기 때문에 서로의 비율로 이제 색깔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이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색깔의 반응성을 보기 위해서 같은 높이를 맞춰놨는데, 실제로 그 상대적인 크기까지 고려하자면 이런 커브가 됩니다. 좀 녹색에서 가장 센시티브하게,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민감합니다. 그럼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우리 눈의 전체적인 민감도는 이제 녹색 근처에서 가장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 눈이 보통 녹색에서 굉장히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커브를 보면 재밌는 걸 하나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여기 연두색에 해당하는 빛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위치에 해당하니까 실제 여기 그린 원추세포와 레드 원추세포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받는 신호가 여기서 나온 신호, 여기서 나온 신호가 거의 비슷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요거 대신에 만일 여기에 해당하는 빛과 여기에 해당하는 빛을 두 개를 넣고 얘는 안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뇌의 경우에 보면 얘가 들어오니까 얘가 좀 더 신호가 세네? 근데 반면에 이쪽에서는 오히려 또 빨간색이 세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해봤더니 여기서 나온 신호와 여기서 나온 신호가 비슷하네. 그러면 이거는 이 색이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실제 들어오는 빛은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 뇌가 인식하는 색깔은 여기 하나에 해당하는 색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즉 색깔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물리적으로 정의되는 양이 아니라 사람이 인식하는 거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 나는 이게 빨간색인데 너는 이게 빨간색이라고 하네.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하나의 색에 해당하는 게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로부터 이 색상환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표로 만들어봤는데, 아마 미술 쪽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빨강과 녹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나온다. 그리고 노란색의 보색은 남색이다. 이런 식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빨강과 녹색을 섞으면 우리가 이제 눈은 마치 노랑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빨강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를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광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의 가시광선은 또 뭘까요? 그럼 개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죠. 개가 우리하고 똑같은 개수의 똑같은 반응성을 가진 원추세포를 가진다면 개도 여기가 가시광선이라고 할 텐데, 개가 보니까 개는 원추세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각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블루 영역과 옐로우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 얘는 빨간색은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자기는 몰라요. 여기 들어와도 아무 반응이, 색깔의 반응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개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요 영역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동물 중에 제일 우월한가? 아니겠죠. 우리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떤 동물이 있냐면 새, 그리고 벌, 그리고 거미 같은 곤충 중에서 이렇게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새는 우리보다 원추세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레드, 그린, 블루를 볼 수 있지만 UV, 자외선도 볼 수 있는 이제 원추세포가 있어서 새는 더 많은, 쟤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이제 가시광선이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사람은 빨간색을 구별할 수 있는데 걔는 빨간색을 볼 수 없다면 빨간색이나 옐로우나 거의 같은 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개 눈에 이렇게 보이는지 실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아까 이제 각 색깔에 대한 민감도 커브로부터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 사진을 보면 걔는 아마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하나 예로 보여드렸고요.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서 봤어요? 고속도로? 아니면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아마 아시겠지만 조류 충돌 방지 유리입니다. 즉 새들이 얘들은 이제 투명하니까 인공적인 구조물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죽어요. 그렇게 죽는 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새들을 이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걔들이 무서워하는 맹금류, 그러니까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놓으면 무서워해서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효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약간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고속도로 차단막 같은 데 괜찮아요. 근데 고층 빌딩의 아파트에서도 유리에다가 많이 봤는데 만일 자기 집 유리창에 고층 빌딩에 뷰가 좋은 데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런 이제 스티커들만 붙어 있으면 싫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뷰를 해치지 않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고민에서 어떤 회사가 이제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람과 새의 가장 큰 차이 하나가 UV를 볼 수 있냐 없냐, 자외선을 볼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는 투명한데 자외선 영역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것을 만들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유리에다가 어떤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패턴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면 그냥 투명합니다. 근데 새의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나온 자외선이 반사돼서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물 같은 구조네, 내 몸 크기보다 이 구멍이 작네, 저기 갔다가는 통과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돼서 걸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글로 가지 않고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그 근본적인 차이를 과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다 보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시광선은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개의 입장이나 다 다를 수 있고 심지어 인간 안에서도 요 빨간색을 이게 빨간색이냐 이게 빨간색이냐 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이 색깔이라는 게 단지 절대적인 우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자기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 빛이다 라고 할 만한 어떤 거를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정의하는 방법이 바로 파장이라는 걸로 이제 색깔을 정의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파장은 뭔가? 자, 빛이 전자기파라는 거는 아마 중학생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초등학생분들은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빛이라는 게 결국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파동처럼 진행하면서 가는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자 파동처럼 진동하기 때문에 이 전기장이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면 이게 한 주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한 주기 동안 진행하는 이 거리를 이제 파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색깔마다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파란색이 다 이 파장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시광선은 대략 그 파장이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영역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입니다. 반면에 이제 더 작은 자외선, X선, 감마선도 있고 심지어 라디오파도 전자기파지만 얘는 굉장히 이제 미터에서 킬로미터 영역에 해당하죠. 이렇게 파동을 정의를 하고 나니까 얘들도 다 빛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빛의 일종으로 이제 간주해서 똑같은 이제 분리 법칙을 따를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나노라는 그게 잘 익숙할 수 있는데 나노는 이제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n을 쓰고 우리가 킬로미터, 밀리미터 하듯이 이제 n을 써서 나노미터라는 접두사를 붙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머리카락 굵기가 대략 이제 이 10의 5승 나노미터, 즉 0.1mm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10의 5승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물 분자 크기는 오히려 0.2나노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이제 가시광선은 이제 영역이 여기서 정도니까 물보다는 훨씬 크지만 머리카락보다는 훨씬 작은 어떤 이런 영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볼 수 있는 광선인데 아까 거기 그래프에서 백색이 없었잖아요. 백색광은 뭐냐? 하얀색.
백색감은 바로 그 모든 색깔이 다 섞여서 나오는 이게 이제 백색감입니다. 이걸 이제 증명한 사람이 일종의 뉴턴인데, 뉴턴이 하얗게 태양에서 들어오는 백색감을 이용해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굴절되는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산시켰더니 빨리온 촉발하고 무지개 색을 예쁘게 났습니다. 즉 거꾸로 생각하면 이 빛이 다 합쳐져서 하나로 보이면 우리 눈은 이제 하얗게 보인다, 백색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 이제 태양에서 온 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면 요 각각의 파장에 따라서 상대적인 빛의 세기를 분포곡선을 그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이제 한 500나노, 600나노가 제일 세게 나오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세기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빛들의 조합을 이제 태양광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스펙트럼을 딱 보면 이 빛의 파장에 따른 분포를 한 번에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태양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많은 파장이 연속적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제 백색광이 되는 거고, 실제 태양광이 아까 이제 스펙트럼이 가시광선 영역만 딱 뺏어보면 이렇게 보인다면, 또 다른 대표적인 백색광을 내는 게 이제 우리 백열등 전구가 있겠죠. 지금 저기 백열등 전구를 보시면 그 스펙트럼은 이렇게 보입니다. 즉 우리가 같은 백색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스펙트럼을 분해해 봤더니 상당히 다른 포곡선을 가집니다. 보시면 이제 블루 쪽이 약하고 붉은 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열등을 이제 전구 사시면 전구색, 주광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LED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백열등을 하면 무조건 이제 이 전구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누리끼리한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스펙트럼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굉장히 뜨겁게 가열하면 그 자체가 빛이 나옵니다. 에디슨이 그 백열등 전구를 개발한 한 가지 원리가 텅스텐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필라멘트를 굉장히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그러니까 한 2500도 가까이 가열했더니 열을 많이 발산하면서 동시에 빛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빛의 분포가 이와 같이 나와서 여러 파장을 다 낼 수 있으니까 이걸 전구로 쓰면 좋겠다 해서 이제 빛을 냈는데, 태양의 온도는 실제 표면도가 거의 5500도가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실제 이제 필라멘트를 이만한 온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켜서 빛을 내는 방법으로는 현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그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이 보곡선이 발산하는 게 다른데, 이제 태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 정도에 해당하고 백열등은 여기 이제 이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옆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곡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색깔 싫어하시는 분들, 이제 좀 더 백색에 가까운 진짜 백색감, 태양에 가까운 거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파란색 쪽을 좀 더 더해주면 약간 이쪽으로 비슷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 LE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곡선 추가적으로 RGB를 다 섞기는 하는데, 이제 블루까지 인텐시티가 세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조정해서 좀 더 이제 이런 태양광과 가까운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이제 조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가지면 다 백색광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제 빛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제 물체, 빛이 이제 우리가 물체를 어떻게 인식하냐 봅시다. 빛은 이제 직진한다고 하는데, 빛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태양 직접적으로 보면 거의 눈부시잖아요. 그럼 물체의 색깔을 보는 거는 태양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부딪히고 그 부딪힌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직접적인 광원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 한번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 탐스러운 이 빨간색 파프리카를 보시면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인데,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백색광이 여기 비춰섰을 때 빨간색을 반사하고 나머지 색깔은 흡수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녹색 부분은 마찬가지로 녹색이 반사되고 다른 부분은 이제 흡수하겠죠. 그럼 만약 우리가 이거를 빨간색 빛으로 비춰주면 어떨까요? 그럼 빨간색 빛을 셀로판지로 가려서 빨간색 빛을 비춰준다면 여기는 밝게 나오는데 여기는 까맣게 어둡게 나오겠죠. 반대로 녹색 빛으로 비추면 여기만 밝고 여기만 어둡고, 파란색 빛으로 비추면 다 까맣겠죠. 자, 결국 이제 어떤 빛이 반사되고 어떤 빛이 흡수되냐가 물체의 색깔을 결정하는데, 한 번에 너무 두 개를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인공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들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 과학관에도 아마 그런
전시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식물을 재배할 때 이제 바깥이 아닌 태양광 대신에 우리가 전구를 LED 같은 전기를 좀 적게 먹는 전구를 사용해서 식물을 키우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빌딩 안에서. 그 경우에 사용하는 전구를 어떤 걸 쓰면 가장 좋을까? 물론 이제 태양광, 똑같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태양광을 쓰면 잘 크겠죠. 근데 문제는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태양광을 쓰면 이제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죠. 그러면 이제 비결등보다는 LED가 나은데 LED 중에서도 백색광 LED를 쓰는 게 과연 제일 좋을까? 그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도달한 결론은 이런 보라색을 빛을 가지고 키우거든요. 왜 보라색일까? 하필이면 그건 바로 광합성에 관여하는 엽록소 많이 들어보셨죠? 잎이 초록색인 이유가 엽록소가 있기 때문이고 그 엽록소와 광합성을 하는 핵심 분자입니다. 이 엽록소가 클로로필 A, 클로로필 B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대표적인 걸로 따지면 이 B 두 타입이 있는데 이게 스펙트럼을 보면 파장에 따른 흡수도가 블루 계열을 많이 흡수하고 레드 계열을 흡수하는데 그린은 흡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봤을 때 초록색만 반사해서 이게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녹색이 5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레드와 블루를 합친 이 색깔을 쓰면 그러니까 사실 그린은 쏴줘봤자 광합성이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린 빛을 내는 LED는 그냥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효율적으로 하려면 레드와 블루를 집중적으로 쏴주는 게 이제 전기를 적게 먹죠. 그래서 아까 같은 이제 보라색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또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이제 한 가지 색을 두 가지 색 조합하면 한 가지 색이 나오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보라색 LED였는데 결국 이게 레드와 블루의 조합이었잖아요. 레드 LED, 블루 LED, 빨간색 LED, 파란색 LED 합쳐서 보라색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레이저 들어보셨죠? 레이저. 여기서도 지금 레이저, 빨간색 레이저 나오고 있는데 레이저는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포인터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런 보라색 레이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보라색으로 레이저를 만든 뒤에 이거를 넓게 확장해가지고 여기다가 쏴주면 얘도 식물이 잘 자라겠네? 과연 잘 자랄까요? 왜 안 자랄까요? 자, 보라색은 파장 영역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한 400나노미터, 405나노미터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LED, 이런 LED 스펙트럼을 본 건데 대체 이게 레드와 블루의 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라색 레이저는 레이저라는 것 자체는 이제 굉장히 한 가지 파장으로 된 게 레이저의 특징입니다. 단색으로 굉장히 순수한 빛인데 얘는 이제 405나노에 해당하는 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색깔이지만 만일 이 빛이 들어간다면 얘는 405나노 이 정도거든요. 여기서만 흡수가 되지 이 영역을 전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효율이 낮을 겁니다. 이 빛을 아무리 때려줘도 광합성이 일어나기 조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효율이 낮을 거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보라색으로 LED로 키우지만 이것은 실제 보라색 빛이 아니라 빨강과 파랑의 조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빛이 입자를 만납니다. 이제 지금까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빛이 이제 어떤 임의의 모양을 가지는 입자의 입사, 즉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들어간 빛은 아무 작용 안 하고 투과할 수도 있겠죠? 유리처럼. 그리고 또 흡수도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색깔을 반사되기도 합니다. 남은 한계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산란되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산란이라는 것은 빛의 방향이 그한 방향하고 다르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걸 산란이라고 하는데 결국 반사도 이제 뒤쪽으로 향하는 산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빛은 투과되거나 흡수되거나 산란 또는 반사돼요. 그냥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흡수와 산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흡수는 주로 뭐하고 관련되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빛을 흡수하는 특정 색깔을 흡수하는 물질이 이런 이제 천연 염색이나 우리가 뭐 청바지 색깔, 염료 또는 안료 이런 색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흡수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자들의 무슨 색깔을 흡수하냐는 걸 결정하는 건 결국 그 분자의 고유한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반면에 산란은 그 입자의 모양이나 크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그 분자 자체, 이걸 구성하는 분자가 어떤 특정한 그 파장의 빛을 흡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이제 어떤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면 빛을 방향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데 이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모든 방향의 각도로 비슷한 세기로 빛을 산란시키는 반면에 크면 앞쪽으로 더 세게 산란이 됩니다. 더 크면 더 앞쪽으로 산란이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산란되는 각이 달라지는데 단순히 산란각만 바뀐 게 아니라 또 산란되는 파장도 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파장의 산란된 정도가 파장에 따라 달라지면 뭐가 바뀌겠어요? 색깔이 바뀌겠죠. 파장이 결국 이꼴 색깔이니까 똑같은 파장을 모든 파장을 똑같이 산란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얘는 색소가 없어도 색깔을 낼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게 바로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아마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 질문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과학 도서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초등학생들 잘 모르고 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하늘에 색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산란에 의해서 생기는 색깔인데요. 우리가 그 아마 뭐 우주에서 찍은 영화나 장면을 보면 태양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밝은데 없는 데는 깜깜하죠. 그냥 온통 밤과 같이 깜깜한데 반면에 지구에서는 보면 태양이 있는 데서는 밝은 태양색 밝지만 주위에서도 파란색이라는 색깔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빛이 우리 지구까지 올 때 아무것도 안 거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통과해서 올 때 대기 안에 공기들이 많이 있겠죠. 산소, 질소,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한 그런 가스들이 가득 여기서 막 움직이고 다니겠죠. 걔들에 의해서 빛이 산란이 됩니다. 근데 이 산란이 될 때 모든 빛의 색깔이 똑같이 산란이 되면 하얀색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랗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입자가 아주 작을 때는 모든 방향으로 산란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메일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식을 어떤 관계식을 증명했기 때문에 메일라이 산란, 메일라이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요게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입자의 크기가 파장의 10분의 1 정도보다 더 작을 때,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보면 대략 한 45나노보다 더 작으면 그럴 때는 이제 메일라이 산란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산소하고 질소 등의 기체 분자는 한계가 0.1나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사이즈가.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요 영역에 해당하니까 메일라이 산란의 특성을 가질 때 그 경우에 산란된 세기가 파장의 4승분의 1에 비례합니다. 즉 파장이 길면 그만큼 적게 산란하고 짧을수록 많이 산란하는데 대략 여기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의 비율을 보면 파장 비율은 한 1.5배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4승이기 때문에 무려 7배의 차이가 납니다. 즉 똑같은 색의 빛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제 파란색이 7배 더 산란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제 파란색이 더 압도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하늘은 왜 파랄까 답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질문은 아마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파장이 짧을수록 더 산란을 많이 하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보라색이 파란색보다 파장이 짧은데 왜 하늘은 보라색이 아닐까? 왜 파란색일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레일라이 산란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2가지를 언급드리면 첫째로 태양광 스펙트럼 자체, 들어온 빛 자체가 이제 파랑이 보라색보다는 좀 더 셉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에 얘를 레일라이 산란에서 얘가 더 세진다고 해도 충분히 파란색이 더
압도적이라는 걸 설명을 못하는데 또 하나의 더 팩터가 있습니다. 아까 눈의 생민감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보시겠지만 보라색 쪽으로 가는 것보다 파란색 쪽이 더 센시티브, 이게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제 산란 자체는 정도는 보라색이 더 셀 수 있지만 우리 눈이 인식하는 것은 보라색보다는 좀 더 이쪽으로 파란 부분은 이제 하늘색이라고 하는 시안에 가까운 그런 색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색깔 나오겠죠. 이제 그 다음 노을은 왜 빨갈까? 노을 이제 저녁 해질 무렵에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노을이 붉게 보이죠. 그러니까 노을은 그냥 낮에 이렇게 하늘 보면 절대 안 보이죠. 해가 이제 질 때 무렵에 보이는 게 노을인데, 자 해가 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자 여기에 만약 누가 있으면 이 태양을 보면 아까 보듯이 그냥 파란색 하늘을 보겠죠. 근데 해가 이제 뉘어져서 이제 거의 지평상에서 떨어질 때쯤 여기 사람이 보고 있을 때면 이 햇빛이 이 사람한테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길이의 대기권을 지나와야 됩니다. 즉 보통 위에서 바로 내려질 때보다 훨씬 많은 길이를 재기 때문에 중간에 온동안 계속 산란이 됩니다. 그럼 파란색이 여기서 산란되고 산란되고 하면 여기서는 파란색이 보이겠지만 여기까지 파란색이 오지를 못합니다. 다 산란되고 나면 여기까지 오려면 제일 산란 안 되는 애들이 이제 남아서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파장이. 자, 파란색, 빨간색 했습니다. 이제 또 무슨 색깔 나올까요? 하늘 관련해서. 하늘에 있는 것 중에 색깔. 뭐가 있을까? 응? 밤 말고, 자, 구름. 구름 하얀색이죠. 구름 파란색 아닙니다. 빨간색 아니죠. 자, 하얀색 구름. 왜 구름도 하얄까요? 자, 그 차이는 뭐냐면 구름은 안에 입자가 물방울이 있습니다. 물방울과 심지어 이제 온도가 높은데 올라가면 차가우면 이제 얼음 알갱이가 될 수도 있고, 이 물방울이 합쳐서 이제 밑방울이 되겠죠. 자, 물방울은 기체 분자보다 훨씬 큽니다. 액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이즈가 이제 1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이라는 단위는 1000나노미터거든요. 그러니까 10,000나노미터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파장이 10분의 1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아까 레일라이 산란에 영역이 있지 않고 다른 식의 어떤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미스캐터링, 또 미산란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란 공식에 따르면 대체 파장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산란 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이쪽으로 산란되는 각에서 보면 파장 스펙트럼하고 여기서 봤을 때 스펙트럼하고 다 제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식이거든요.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 관계식이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런 데다가 두 번째는 아까 기체에 비해서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물방울이 아주 밀집해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산란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산란된 빛이 또다시 다른 애한테 산란되고 되면 우리 눈에 오기까지 산란각이 딱 한 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산란각이 몇 번을 바뀌죠. 그러면 앞에 특성에서 산란각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달라지는데, 산란을 각이 여러 번 바뀌면 완전히 랜덤,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장에 대해서 어떤 파장 의존도가 사라져서 모든 파장이 고루고루 산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파장이 다 들어오면 아까 흰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름이 흰색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할게요. 비구름은 검죠. 먹구름. 왜 검을까요? 자, 비구름은 차이가 뭐냐면, 일반 구름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구름은 이제 물방울들이 작고 아직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얘들이 점점 수분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개수가 늘어나고 또 자기들끼리 뭉쳐서 방울이 커지면 이제 크기도 커지고 농도가 증가하면 산란이 이제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 구름이 보통 이제 먹구름 이렇게 높이 있으면 저 위에서부터 빛이 내려오는데 중간 정도까지는 흰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산란돼 버리고 밑에는 아예 빛이 거의 안 오면 이제 빛이 없으니까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아래에서 안 보고 우리가 만약 비행기를 타고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보면 그만큼 산란 많이 안 되니까 여전히 이제 얇은 구름에서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들을 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 지금까지는 아까 이제 흡수 따로 얘기하고 산란 따로 얘기했는데, 이제 흡수하고 산란을 동시에 수 있는 어떤 입자를 만난다는 걸 봅시다. 그 경우에 이제 흡수하고 산란을 하는 경우에는 입자의 부피하고 얼마나 강하게 흡수하냐, 강하게 산란하냐가 정해집니다. 이 개수를 그 비례 개수를 무시하면 일단 부피와의 관계만 보면 흡수의 세기는 부피가 증가할수록 흡수의 세기도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산란광의 세기는 부피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훨씬 빠르게 증가하죠. 빠르게 증가한다는 말은 거꾸로 부피를 줄이면 빠르게 감소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입자가 특정 색깔 한 가지 파장에서 동시에 흡수와 산란을 할 수 있다고 쳤을 때 그 두 개의 세기를 비를 비교해보면 흡수에다가 산란의 비가 결국 1 나누기 입자 부피가 되니까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산란이 더 강해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흡수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 실제 사례를 봐서 어떤 물체의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작은 입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들어가는 빛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백색광, 모든 파장의 빛이 일정하다고 치고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아서 그러니까 유기색소 분자, 그러니까 한 수 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분자의 경우는 아까 봤듯이 부피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산란보다는 주 흡수가 일어납니다. 즉, 이 시스템에서는 산란을 무시하고 흡수만 일어난다고 봤을 때 백색광이 입사하면 만일 이 안에 든 그 유기색소 분자의 흡수가 초록색에서 많이 되는 흡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투과하는 거는 그 반대, 초록색이 흡수되고 남은 애들이 나오니까 뒤집어진 것 같은 이런 스펙트럼이 되죠. 반면에 산란은 잘 안 되는데 흡수하고 나면 예를 들어 어떤 유리병에 넣어놓고 그걸 관찰한다고 보면 빛이 들어갔다가 이런 벽에서 다시 반사대가 나와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옆쪽에서 봤을 때도 보는 빛은 결국 이렇게 투과된 빛을 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옆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거의 같은 색깔의 빛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입자를 좀 키워서 산란도 일어나게 한다면, 자,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할게요. 흡수하는 스펙트럼과 산란의 스펙트럼이 비슷하다고 칩시다. 실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금으로 만든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이 스펙트럼이 두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 일이 나냐면 옆에서 보면 산란되기 때문에 녹색이 강하게 나오니까 녹색으로 보일 텐데 투과하는 경우는 흡수와 산란을 빼고 나머지를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보라색 계열로 핑크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즉, 두 개의 색깔이 다르겠죠. 즉, 동일한 흡수 스펙트럼을 가지도 그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산란에 의해서 색깔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나노 입자인데요. 이제 뒤에 조금 나올 텐데 이게 금으로 만든 나노 입자를 용액에 이제 분산시켜 놓은 겁니다. 이 금나노 입자는 특징이 이제 아까 산란과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동일하게 녹색에 가까운 데서 많이 흡수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백색광을 이렇게 딱 비춰주면 여기서 나온 색깔은 뭐냐면 이렇게 통과된 빛이 이제 하얀 종이에 반사돼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투과된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녹색이 흡수되거나 산란되고 남은 빛만 보니까 투과된 빛은 이제 핑크빛에 가까운 또는 퍼플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 되는 반면에 녹색이 많이 산란되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부터 보면 여기 약간 녹색 빛이 보이죠. 이제 산란되고 위쪽은 근데 녹색인데 밑에까지 가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녹색이 너무 많이 산란이 돼서 여기는 백색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녹색이 산란이 되는데 이미 이쯤 되면 녹색이 빠진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녹색이 없어서 얘들은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의 또 다른 재밌는 사례인데 그 크기가 50나노 정도 되는 구형의 은나노 입자를 이제 유리 판에다가 코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보면 지금 눈으로 안 보이겠지만 은나노 입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은나노 입자는 아까 금나노 입자하고 다르게 파란색에서 주로 이제 산란이나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쪽과 이쪽이 다른 물질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빙글 돌려보면 계속 이쪽은 파랗게 보이고 이쪽은 이제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그 말은 물질이 이쪽과 이쪽이 달라서가 아니라 뒤에 배경이 까만색이냐 흰색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자, 은나노입자는 파란색이 산란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의 종이라는 것은 모든 색깔을 그냥 흡수해 버립니다. 반사도 안 하고 그냥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색깔이라는 것은 이 표면에서 산란되는 또는 반사되는 그 색깔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파란색이 보이고 나머지는 투과한 뒤에 흡수대가 사라지는 거죠. 반면에 하얀색 바탕의 경우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든 파장을 다시 반사시키기 때문에 얘도 나오지만 투과된 빛도 반사돼서 나옵니다. 근데 산란은 꼭 이 방향만 되는 게 아니겠죠. 모든 방향으로 다 되고, 반면에 이제 그냥 투과되든 직진해서 그대로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색깔이 더 줄고 나머지가 더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레드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다 섞여 있는 이런 색깔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즉 파란색이 보색에 해당하는 노란 색깔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서기 4세기경에 이제 로마 시대에서 제작이 돼서 지금 대형박물관에 보관 중인 라이컬거스 컵이라는 어떤 고대 유물인데요. 보시면 이제 화려한 금박 장식 때문에 자체로 어떤 그 유물적인 가치가 높은데, 그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안에 되는 게 유리잔이에요. 유리잔인데 색깔이 지금 녹색빛이죠. 그런데 빛을 바깥에서 쏴서 보면 녹색으로 보이는데 안에다가 이게 촛불이나 뭔가를 넣고 보면 붉게 보입니다. 이게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금나노입자, 아까 저희 직전에 은나노입자의 경우에 안에서 빛을 보냐, 뭐 밖에서 보냐, 투과되냐, 산란되냐에 대해서 색깔이 완전히 반대로 나오죠. 이게 마치 보색이거든요. 지금 녹색과 붉은색이. 그래서 이쪽에서는 투과가 된 빛을 우리가 보고, 여기서는 밖에서 나온 빛을 산란 또는 반사된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안에서 불 한번 켰다가 뭐 바깥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저도 여기 가면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결국 이 원리는 안에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유리 안에 작은 금나노 입자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걔들이 이런 흡수와 산란의 특성에 의해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걸 알겠는데, 고대 사람들이 이걸 알고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유리세공업자들이 뭐 금방 이제 장식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금나노입자가 유리 안에 섞여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게 아마 황제에게 증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이제 나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노입자, 나노. 이게 원래 어는 고대 그리스어 중에 하나인 나노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난쟁이라는 뜻의 어떤 그리스어 나노스에서 따서 나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가스는 거의 자이언트 이런 거에 해당하면 큰 거겠죠. 그래서 기가에 대한 우리 뭐 USB도 몇 기가바이트 하듯이 그게 이제 10의 9승이라면 나노는 반대로 10의 마이너스 9승. 10억 분의 1m를 뜻합니다. 그 사이즈를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테니스공 10의 8승 나노미터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100mm, 즉 10cm에 해당합니다. 10cm에 해당하는 테니스공이라면 이걸 사이즈를 이제 10분의 1씩 줄여가면 모래알을 한 1mm 더 줄여서 머리카락 이제 100마이크로미터에서 15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적혈구가 우리 피 속에 이제 한 10마이크로미터, 또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갔더니 DNA는 한 1나노, 이제 H2O, 물 분자가 0.1나노. 아까 말했던 질소나 산소 같은 기체 분자들도 이제 0.1나노에 나옵니다. 빛은 이제 아까 350에서 700나노에 나니까 대략 여기 정도 확장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서 만약에 산란이 일어나면 아까 이제 멜라인 산란이 일어나는 거고, 더 큰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의 산란이 되고, 아주 큰 쪽에서는 산란이라고 해서 그냥 반사나 우리 기하학적으로 반사각, 이사각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을 우리가 이제 어떤 커다란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무수히 잘게 쪼개서 계속 작게 만들어서 만일 나노미터 크기까지 줄여놨다고 생각하면 한 번 이 사이즈를 이렇게 쪼갤 때마다 어떻게 보면 부피가 똑같은 물질이라도 표면적인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즉 나노 사이즈로 가서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중간 분자 숫자 대비 바깥을 구성하는 표면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 표면이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보통 물질들은 표면의 성질과 내부의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표면의 성질이 더 우세해지면 그 전체적인 물질의 물성이 많이 바뀝니다.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들 모든 성질이 다 바뀔 수 있는데 저희 오늘 이제 발표에서는 주로 이제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할 겁니다. 자, 금계죠. 금색, 화려한 금색, 노란색인데 이 금계를 나노 입자로 만드는데 이거 피 아닙니다. 피나 이게 빨간 물감 아니고 금 나노 입자인데 누가 이거 병원에 가져가서 이거 나노 입자입니다 이러면 안 믿겠죠. 피로 착각을 쓰는데 금을 아주 잘게 쪼개서 나노 사이즈로 만들었더니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 금색이라고 못 부르겠죠. 근데 금 나노색입니다. 즉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은 광학적인 성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색깔은 파장하고 관련되고 그 말은 들어오는 빛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파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귀금속 금하고 은을 한번 볼게요. 금나노 입자. 얼핏 봐서는 제가 위에 이걸 가리면 어느 쪽이 금일까요? 하면 여기를 금나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나노 사이즈를 만들면 오히려 금나노 입자가 이렇게 빨갛게 되고 은나노 입자가 오히려 금색이 가깝게 됩니다. 실제 얘들의 이제 어떤 스펙트럼을 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 금나노 입자는 초록색 계열이 굉장히 강하게 산란되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색깔이 흑화돼서 주로 붉게 보이는 반면에 은나노 입자는 파란색 계열이 이제 산란되고 남는 노란색 계열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구형의 나노 입자인데 크기를 이렇게 키워가면 스펙트럼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 피크에 해당하는 제일 높은 쪽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 양쪽에서 그런 현상이 있죠. 이걸 이동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점점 이동하니까 이쪽에 블루에 해당하는 게 좀 더 투과될 수 있어서 좀 더 약간씩 푸른색 계열을 보이고 얘도 그와 같은 스펙트럼 이동에서 빛의 크기가 바뀝니다. 빛의 스펙트럼이 바뀌는 겁니다. 즉 나노 입자의 크기 조정을 통해서 빛과의 상호작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나노 입자 이렇게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귀금속을 써요. 금이나 은이나. 왜 굳이 비싼데 싼 철이나 뭐 딴 것들 안 쓰고 금이나 은을 쓰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금은 이제 이 피크가 이루는 색깔이랑 은이 이루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구리나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애들도 금속은 다른 쪽에 있겠죠. 그런데 얘들은 최고로 산란을 많이 하거나 하는 파장이 과시광선 영역에 있는 반면에 다른 애들은 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색깔로 봤을 때 별로 이쁘거나 특이한 색이 안 나오는데 얘들은 특이하게도 이제 과시광선 영역에 색깔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색깔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 세계에서도 귀금속들이 이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이제 그래프인데 그러면 귀금속 말고 비금속의 경우는 어떠냐? 비금속, 그러니까 금속이 아닌. 자,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는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입니다. 대표적인 비금속 또는 유전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플라스틱이나 유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나노 사이즈로 입자를 만들면 그 산란 강도는 아까 이제 레일라이 산란, 하드를 위해 파란가에서 봤듯이 이제 파장의 4승분의 1이 돼서 이쪽이 제일 높고 갈수록 이렇게 느려지지 이 안에서 어떤 특정 픽을 보지 못합니다. 즉 비금속 나노입자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진데 그러면 왜 금속 나노입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닌 특정 파장에서 어떻게 껍질 산란이 최대가 될 수 있냐. 자, 이게 어떤 하나의 금속, 구형의 금속 나노입자라고 생각할게요. 이 파장이 한 500나노 정도 된다고 치면 그보다 작은 한 50나노 정도,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속 나노입자가 있다고 쳤을 때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빛은 전자기파라고 했으니까 전기장이 막 이렇게 위아래를 진동하면서 얘를 통과하겠죠. 그러면 금속은 안에 전자가 있잖아요. 금속의 특징이 전기가 잘 통한다. 그러면 전기장을 걸어주는 대로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비금속과 달리 금속은 전기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얘도 왔다 갔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부에서는 빠르게 이쪽 방향의 전기장이 걸리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상쇄시켜 버리기 때문에 내부에는 항상 어떤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걔들이 표면까지 가면 더 이상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전자들은 주로 표면에서 위아래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진동을 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어떤 진동에는 어떤 고유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진동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것과 이 들어가는 빛이 어떤 공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진동에 의해서 플라즈몬이라는 게 생성됩니다. 이 플라즈몬, 보통 온이라고 붙는 게 이제 포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일렉트론,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양자역학적인 개념에서 입자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어떤 입자를 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최초의 원은 아마 플라즈마, 그러니까 전자의 분포가 이제 플라즈마의 어떤 전자구름 같은 것들이 진동을 해서 입자화됐다 해서 플라즈몬이라는 말이 나왔고 표면에 있기 때문에 서피스 플라즈몬, 표면 플라즈몬, 그리고 요 나노 입자라는 사이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국소족이라 해서 로컬라이즈드. 그래서 국소 표면 플라즈몬 약자로 LSP 나중에 R을 붙여서 레저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게 요 LSPR이라는 게 이제 그 색깔을 결정하는 가장 큰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떤 전자가 여기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공명을 하다 보면 자체의 어떤 공진 주파수, 가장 진동하기 좋아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빛이 그 주파수를 안 맞으면 계속 어긋나서 제대로 진동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딱 되면 공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공명 현상은 이제 아주 가수 고음을 부르시는 가수가 소리를 쫙 올리면 마이크에서 그 소리 때문에 유리잔이 팍 깨지는 그런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경우 이제 유리잔 자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주파수와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의 주파수가 매칭이 되면 에너지가 이쪽으로 전달돼서 점점 크게 진동을 시켜서 결국은 깨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은 공명 현상이 이제 여기선 소리였지만 실제 여기서는 이제 빛에 의해서 전기장에 의한 공명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공명이 일어날 경우 입사광의 에너지가 이 금속 입자 내에 그 국소 표면 플라즈마로 전달되고 굉장히 강하게 공진 현상이 일어나서 요 주위에 굉장히 강한 빛이 형성이 돼서 흡수와 산란이 그 파장에서 강하게 됩니다. 즉 공진되는 주파수 또는 파장에서 빛의 흡수와 산란이 특별히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에 의해서 빛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자, 얼마나 강하게 되냐 한번 대강 비교를 보면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80나노 입자라고 치고 이걸 300나노 입자라고 칠게요. 둘 다 플라스틱 입자일 경우에는 둘 다 그냥 일반적인 플라즈몬 공명이 아니라 비금속이니까 일반적인 위의 산란이나 레일라의 산란 공식에 의해서 비교를 해보면 아까 이제 산란 세기는 입자의 부피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면 80과 300의 비율을 보면 대강 그냥 사이즈비로는 한 4배가 좀 안 됩니다. 하지만 부피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은 지름의 6승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크기가 거의 2800개에 해당합니다.
즉 이게 똑같은 플라스틱 입자면 여기서 나온 산란 강도가 여기서 나온 산란 강도 대비 2800분의 1밖에 안 돼야 되는데 금나노 입자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 표면 플라즈몬 공명위에서 요만한 사이즈의 세기에서 발생하는 산란 강도가 이 사이즈의 플라스틱 입자에서 나오는 효율이랑 비슷합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동일 세기의 플라스틱 입자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에 비해서 금나노 입자가 무려 약 3000배 가까이나 더 세게 산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특별히 플라즈몬 공명 파장이 하나는 겁니다. 근데 이 표면 공명 플라즈몬 공명 파장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색깔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관찰해 보면 이 그 금속 나노 입자의 종류나 크기 또 형태 이런 또는 표면 근처에 어떤 물질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고유 진동 주파수 또는 파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요즘 화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이 금을 이용해서 구형의 나노 입자 그리고 쉘, 껍데기 같은 그런 나노 입자, 막대형의 나노 입자, 나노 클러스터, 또는 나노 케이지, 별 모양의 나노 스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합성하는 법을 발명을 했습니다. 사실 나노는 쪼개서 만들지는 않아요. 요즘은 다 나노는 분자 단위에서 오히려 합성을 해서 키워나가는 거지. 아까 이제 앞에 개념도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쪼개가면서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합성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그룹에서 합성한 건데 보면 포러스한 그러니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고 속은 비어 있는 이런 취할 형태의 입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달라지면 그 광 특성들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들 자체의 어떤 고유한 공명 주파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른 주파수라고 하면 결국 다른 색깔을 자, 금나노 막대 예를 들어볼게요. 금나노 막대에는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생각하면 width, 즉 폭이랑 length, 즉 길이 두 가지를 딱 정의를 하면 어떤 형태의 나노 막대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합성법을 바꾸면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길이 대비 폭의 비율을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꾸면 이게 전자유형 사진인데 이런 것부터 점점 AR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에스펙트 레이쇼를 2.4, 2.9, 6.6까지 이렇게 키우면 색깔이 이렇게 나노 입자의 색깔이 바뀝니다. 즉 색깔이 바뀐다는 건 스펙트럼이 바뀌었다는 거고 이 색을 이제 그러니까 색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 인식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과학자들 항상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스펙트럼을 봤더니 여기 이제 두 개의 픽이 있는데 두 번째 픽이 이 에스펙트 레이쇼를 바꿔줌에 따라서 점점 장파장 쪽으로 이제 긴 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 전체 크기를 크게 안 키워도 이 레이쇼만 살짝 바꿔줘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파장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가시광선의 영역은 아닌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파장 이꼴 색깔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는 색깔을 바꿨다고 볼 수 있겠죠. 물리적이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색깔 바꾸려고 나노 입자성은 좀 아깝잖아요. 그냥 뭐 유기음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왜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특정 파장에서 산란이 잘 되거나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은 거기서 광이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명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에 보면 어떤 구형의 그 은나노 입자를 두고 그 표면에 어떤 빛을 이사시켰을 때 표면에 형성되는 어떤 전기장의 세기, 바꿔 말하면 빛의 세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색깔이 진하다는 말은 빛이 그만큼 많이 증폭이 돼서 강하게 집속이 됐다는 얘기고, 색깔이 없는 데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구형인데 왜 대칭적인데 빛이 하필이면 왼쪽 오른쪽으로만 딱 되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이제 그 파동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편광 들어보셨죠? 편광.
선글라스, 평광 선글라스도 있고 평광 필드, 뭐 액정에 들어가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평광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전기장이고 방향, 그러니까 진행이 이렇게 될 때 전기장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평광이고 또 이렇게 가면 이게 평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평광된 빛만 이렇게 입사를 시켰기 때문에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해서 결국 이쪽이 이제 강하게 빛을 집속시키는 효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광을 증폭을 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 어떤 곳에서 증폭이 잘 되는가를 찾아봤더니 구형일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증폭되더라.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증폭이 되냐 봤더니 우리 안테나나 피레침 같은 경우도 뾰족하거나 샤프한 곳에 전기가 잘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서리나 뾰족한 부분에 더 전기장이 더 집속이 잘 되더라. 더 효율적이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또 누가 입자 두 개를 가까이 대봤어요. 가까이 대봤더니 요 사이에 갭을 줄였더니 이렇게 나노 사이즈를 줄였더니 한 개 있거나 뾰족한 거 하나보다는 훨씬 여기서 더 세더라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증폭이 최대가 되는 이런 갭을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겁다는 의미로 핫스팟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그런 데서는 신호가 강하게 증폭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이용할까? 대표적으로 이제 광학 센서에다가 이용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센서라는 게 뭐냐면 센싱한다. 뭔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 알고 싶은 물질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을 아는 걸 이제 센서라고 하는데 그 타겟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느냐 없냐를 센싱을 하려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블랙박스에다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분자가 작아서. 그러면 뭔가를 넣고 인풋을 넣고 나오는 아웃풋을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있으면 뭔가 있는 거고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변화가 크면 많이 있는 거라고 보면 자, 광학 센서는 그럼 이제 빛을 넣습니다. 자, 빛을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세기가 바뀔 수도 있고 뭐 파장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다고 쳤을 때 어떤 1의 값을 가지는 뭐 세기를 가지는 빛을 넣었다고 쳤을 때 분자가 우리가 원하는 타겟 물질이 굉장히 작게 있는데 얘가 양이 비례해서 어떤 변화를 준다. 근데 한 1%밖에 안 변화시키더라. 그러면 신호의 변화량은 0.01, 딱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1%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디텍터가 있으면 감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센싱할 수 있는 범위까지 얘를 증가시켜야죠. 우리가 측정을 100배 시키면 얘도 100배가 되겠죠. 그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농도가 변화가 없어도. 근데 측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경우에 빛이 아주 세게 들어가면 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딴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포 안에 뭔가 특정 분자들을 보고 싶은데 그 분자가 얼마나 있냐를 보기 위해서 강한 빛을 세포에 때려버리면 세포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들어가는 빛은 그냥 1인데 전체를 100배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분자 있는 근처만 100배를 해주면 신호는 이게 100이니까 요 근처에 있어서 얘는 마치 100배의 빛이 들어온 것처럼 느끼고 1의 변화를 주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게 있는데 빛은 변화가 있으니까 충분히 센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그 나노 입자예요. 왜냐하면 나노 입자는 아까 국소 플라즈몬 공명이라고 해서 아주 표면 근처에만 굉장히 빛을 집속시켜서 원하는 곳에 아주 국소적으로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타겟 물질과 그 나노 입자를 가까이 두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응용 사례 중 하나가 이제 라만 산란이라는 건데 이제 조금 어려웠는데 라만이라는 거는 그 인도 과학자 라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 현상 때문에 이제 이름이 라만 산란이라고 붙었어요. 자, 이건 H2O 물 분자입니다. HO가 이렇게 연결돼서 물 분자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연결되는 게 일종의 약간 탄력 있는 음수처리처럼 돼 있기 때문에 딱딱한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도 진동하고 이렇게도 진동하고 약간씩 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떨리는 게 요 H냐 O냐 뭐 질소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유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센싱할 수 있으면 이 분자의 구조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있는 데다가 흡사광을 쏴주고 이 흡사광의 파장이 이 분자의 어떤 진동과 서로 상호작용해서 파장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분자의 구조를 살펴보는 게 이제 라만 산란 분광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좀 복잡한 구조의 어떤 분자가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용수철에 해당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용수철에 해당하는 유주파수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산란돼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다 다른 데서 이렇게 피크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각각의 픽 위치가 얼마면 어떤 거에 해당한다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게 상대적인 크기까지 알면 이런 분자의 구조를 다시 재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해서 이 스펙트럼을 봐서 이런 분자가 있구나를 알고 그 세기로부터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요 스펙트럼을 찍으면 분자의 구조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신호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100을 쐈을 때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0.01 굉장히 작게 나와서 일반적으로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굉장히 많으면 측정이 되는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나쁜 물질이나 이런 거는 되게 소량인데 그걸 측정하기에는 너무 약해서 실질적으로 이 현상이 발견되고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 극나노 입자나 은나노 입자가 광을 증폭할 수 있다는 현상이 발견되고부터 이게 다시 이제 사람들이 곽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 증폭을 시켜줘 버리면, 자 여기 실버, H는 이제 은의 원소 기호입니다. 은나노 입자 표면에 우리가 어떤 그 타겟 분자들이,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분자들이 갖다 붙일 수 있게 그런 분자를 딱 캡처할 수 있는 어떤 분자들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 분자를 만나면 딱 작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가까이 붙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솔루션, 그 용액에다가 은을 넣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보면 원래 그냥 신호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야 되겠지만 이 표면에 온 애들은 증폭된 신호를 느끼기 때문에 신호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심지어 10의 8승배까지 가능하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측정할 수 없던, 심지어 분자 하나 정도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신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초기에 이제 발견이 됐으나 이런 잘 활용을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이 증폭 효과 때문에 새롭게 이제 이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생긴 거죠. 또 하나의 사례로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산란에 의해서 빛이 증폭이 되는 건데, 산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금나노 입자가 있으면 흡수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빛이 흡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흡수된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산란은 그냥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이제 한번 탁 튕겨주면 그 빛은 그대로 딴 에너지로 가는데, 흡수된 거는 이제 빛으로 안 나와요. 그거는 보통 이제 열로 바뀌거든요. 그 흡수된 빛만큼 이제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나노 파티클이, 그러니까 나노 입자가 어떤 빛을 봐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한다면, 아까 이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란보다 흡수 정도가 더 세진다고 그랬죠. 부피가 작아지면. 그래서 만일 흡수가 많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얘가 열을 발생하면 얘가 물 안에 있다고 치면 이 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국소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그냥 보통 그 용액의 온도가 그대로 같습니다. 즉 상온의 물에다가 담가놓고 나노파티클을 담가놓고 빛을 쏘면 그 근처만 뜨겁기 때문에 전체 온도계로 재봤자 아무 온도의 변화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국소적으로 굉장히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이용할 수 있냐면 암세포 같은 걸 죽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생지에다가 이제 나노 입자를 이제 고리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나노 입자의 이제 표면에다가 우리가 미리 암세포가 선택적으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분자들을 코팅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걔들이 피 속을 이렇게 떠돌다가 암세포의 특이한 어떤 단백질 분자를 만나면 거기 딱 갖다 붙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암세포가 있는 쪽에 무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근데 피 속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어떤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 암세포 가기 전에 다른 세포까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학적인 항암요법 같은 데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간 뒤에 시작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뒤에 빛을 딱 쏴서 여기만 열을 가해주면 요 영역에서만 그때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항온 사람이 36.5도인데 40도만 돼도 막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듯이 조금만 열이 이제 한 40, 50도, 60도까지 올라가면 원체 이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레이저가 아까 이제 여기 NIR, EOIR에서 근적외선 레이저를 쓰는데, 왜 근적외선을 쓰냐면 보통 이제 가시광선보다 오히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쪽의 빛이 훨씬 더 깊게 투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산란되는 게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잘 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면 이쪽으로 갈수록 산란이 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핸드폰 그 백색광 플래시 램프를 가지고 자기 손 이런 데를 비춰보면 하얀 빛인데 여기 통과하는 빛은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아니면 이제 눈을 감고 봤을 때 눈꺼풀을 통과하는 빛도 이제 붉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파장이 길수록 더 이제 통과를 잘하기 때문이고, 그런 사유로 이제 그런 붉은색의 빛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붉은색의 근적외선 쪽에 이제 피크를 가지는 이런 나노막대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구형의 입자의 경우는 사이즈를 웬만큼 크게 해도 이제 근적외선까지 안 가는데, 얘들은 이제 레이저만 살짝 바꿔줘도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거 귀금속이잖아요. 귀금속. 비싼 금. 그런 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비싸서 쓸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국내 금 시세를 체크해보니까 대략 그람당 8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 그람당 6만 원이었어요. 그새 이만큼 올랐네요. 자, 요게 뭘까요? 금괴.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도둑들이 많이 이제 털러가는 금괴. 요게 한 1kg 정도 됩니다. 하나가. 그 1kg면 얼마일까요? 8천만 원. 그러니까 그람당 8만 원이면 1kg 8천만 원. 도둑질 할까요? 자, 그러면 야 이거 비싼데 이거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냐? 실제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색깔이 나려면 금 농도가 0.01%입니다. 이 양이 한 10ml 정도의 부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한 1mg이 들어가면 0.01%인데 1mg이면 여기 계산으로 보면 한 80원 한 병에 들어가는 금값. 그러니까 실제 이제 금 나노 입자 자체는 금 가격 80원보다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합성을 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성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고 용액도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지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잘 개발돼서 대량 생산이 된다면 실제 들어가는 금 가격 자체는 많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싼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 자체의 특별한 특성 때문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